돌아왔습니다. 네, 3, 4부 저희가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박정호 기자님 그리고 곽재훈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강남구 갑 태구민 당선자 당선 이유 알고 싶다.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네,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일단은 지역민들의 이해를 실현시켜줄 당에다 투표를 한 거지 인물에다가 투표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사실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지역의 요구를 실현시켜줄 당은 2번이라고 생각하고 찍지 않았을까. 대부분 비슷한 답변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당을 보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태구민이 탈북자잖아요. 그 영국 주재 하는 사실 그러게 있다가 이제 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물 경쟁력에 이런 거 보면 사실 강남에서 왜 탈북자를 뽑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북한 이탈 주민.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당을 보고 내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를 한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이를테면 북한 이탈 주민이고 북한 외교관 출신이고 그래도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안보 이슈가 있었다거나 사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정당 투표 그리고 계급 투표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글쎄 저도 강남갑 쪽에 이제 지인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 상이 좀 있기는 해요. 약간 굉장히 스마트하고 스펙 좋고 한마디로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잘나 보이는 사람 이런 그런 이제 후보들을 오히려 서초에 나왔던 김한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강남병에 나왔죠. 김한규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겠죠. 강남 쪽에서는. 그렇죠. 그건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거 다 마찬가지로 당을 보고 이제 뽑는 전통적인 텃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당에 그래서 아마도 뽑힌 게 아닌가. 최영일 평론가도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태구민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남 재건축 지역에 새 터민 아파트를 의무화하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이런 청원인가 봐요. 그건 알아서 알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당선인 저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4.15 총선에 당선된 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시장 출신으로 울산 남구 을에서 승리를 한 미래통합당 김기현 당선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일단 당선부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선 출마까지 그래서 당선까지 됐는데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 사실은 저는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흔히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이런 사건으로 지금 시중에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 피해 당사자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총선 출마하고도 쭉 연결이 되었었죠. 네네. 개인적으로 보면 2년 전 선거에서 굉장히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굉장히 마음에 아주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말로는 2년이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20년 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때 이후로 다시 절치부심하면서 이 명예를 회복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역 의원과 경선을 했는데 저희 당 중에서 현역 의원과 경선에서 이긴 것은 제가 유일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고요. 그렇지만 진심이 통한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서 한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셨다. 약간 18%포인트 차이였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그렇습니다. 또 명예회복을 위한 선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바로 전에 황운하 당선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근데 김기현 당선인께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말씀을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운하 당선인이 우리 김기현 당선인께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회의를 입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뭔가 반박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분이시고요. 그것도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검찰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분이셔서 그거 참
고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저에게 뭐 물론 명예회복의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김기현 개인의 명예회복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청와대 권력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선거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했다. 직권 남용을 했다. 그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져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13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이처럼 이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은 사건,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이렇게 완전히 훼손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꼭 국회에 진입해서 그 사실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선거에 출마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당선은 그런 면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내에서 마주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마주치실 것 같은데. 그러게 당연히 마주치겠죠.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마주치면 뭐 어떻든 그분도 네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적인 분야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 자체를 존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존중해 드리지만 다만 선출직이 되기 이전에 이분이 경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것은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고 그 재판 절차가 이제 선거 때문에 조금 지연되어 있지만 곧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판 절차에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다. 선거는 정치인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유무죄가 판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이 사건은 형사사법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판단 결과에 달린 것이다. 저는 아마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통합당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당선인께서는 당선이 되셔서 기쁘시겠지만은 황교안 대표 바로 사퇴를 했고요, 어제. 비대위를 좀 꾸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김기현 당선인 17대, 18대, 19대 의원을 하셨어요. 이번에 또 당선이 되셔서 4선 의원이 되신 건데요. 역할을 좀 하실 생각이신지, 네,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은 아니다. 이 보수 야당을 새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도 했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했지만 이렇게 참패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 대통령 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계속해서 지금 연패하고 있는 상태여서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떻든 이번 선거가 참패하게 된 것은 국민의 심판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참패의 원인 자체를 이제 빨리 찾고 그에 맞추어서 이게 우리 지도부의 개편도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바꿨다 해서 그걸 개편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니까 우리 그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1위를 득표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보수 우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국민들께서 지지를 버리신 건 아니다.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 네. 우리 당이 거의 재건축 수준의 그런 혁신을 해야 될 것이다. 네네. 그런 면에서 대한정당으로서 수권 준비가 된 야당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선의 의원이기도 하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책임을 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역할을 하실 걸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 무소속으로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의원 전 지사 당선됐어요. 이제 복당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복당을 해야 될 것이라고 네. 보고요. 이분들도 당선되면 복당한다고 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어떤 분은 다 복당 신청했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는 공천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같은 분이 지역에서 충분한 경쟁이 있는 사람이고 또 중앙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네네.
뭐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이분들을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결국 무소속 출마로 연결되어서 당선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복당을 당연히 요청해서 영입해야 될 것이다. 네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입성하면서 한 말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되어서 기쁩니다만 우리 야당이 워낙 참패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책임 참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대 여당 시대를 맞이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무작정 거대 여당에게 꼭 지지를 계속해서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당을 새로이 리모델링하고 또 재건축 수준의 혁신을 해서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수 야당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제 모든 힘을 다 쏟을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이 마주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이 마주치면 카메라 플래시가 많이 터지겠죠. 아하, 네.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자리에 계실 거죠? 네. 저희가 등원식을 하거나 본회의가 열리면 잘 취재를 해가지고 아마 와서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해드리겠습니다. 취재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울산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이게 네. 또 단초가 되려나요? 국회에서 싸움에 어떻게들 보세요? 글쎄요. 지금 우선은 코로나19 그 대응 때문에 국회가 거기에 집중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바로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걸 힘있게 수사를 하고 뭔가 조치를 하기에는 글쎄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아까도 우리가 1, 2부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4.15 총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압승이었잖아요. 네. 근데 좀 불안해한다. 2년 후에 대선이 또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이게 2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무한 책임을 지고 그때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데 이런 불안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총선을 이겨야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암묵적인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는 대선에 대한 어떤 승리의 희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죠. 야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남았을까 또 지금 이것도 대선 주자가 그 아까 말씀하신 4명의 무소속 후보들 이제 입당을 하겠지만 홍준표 뭐 김태호, 윤상현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권성동 그리고 이제 하여간 당내 중진은 다 이렇게 좀 붐업을 하지 않을까. 뭐 정진석, 조경태 등등 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 평가를 받던 분들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원외가 됐고 지금 통합당 소속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김태우 당선자만 지금 원내에 들어오게 됐고요. 당 내로 보면 뭐 황교안, 오세훈 뭐 또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도 네네. 지금 낙선됐고 나경원 대표도 낙선됐고 뭐 지금 그래서 아마 뭐 물론 국회의원이 꼭 돼야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그 원 내에서는 대선 주자를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 주호영 당선인 그 얘기했었잖아요. 선거 때 김부겸 의원이 예. 대권에 내가 나갈 수 여기서 승리를 해 나갈 수 있다니까는. 본인도 대권 주자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주 의원님 제가 깜빡했네요. 네. 네. 우리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대권 주자, 대권 도전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통합당이 어떻게 혁신할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백지 위에서 새롭게 이제 보수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대권이 있는 거지.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대권 주자 얘기가 나오고 뭐 누구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람 찾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도권이 초접전 지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세 분 모두 잠을 잘 못 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도 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효영 소장님?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많은 의석들을 확보해 갔지만 통합당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주 초경합을 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영 투표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사전 투표가 역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굉장히 유리했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여기서 다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정말 보수 집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읍소 전략이 좀 먹혔고 그래서 특히 뭐 대구나 부산은 정말 많이 결집을 한 거고요. 수도권에서도 보수층인 뭐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남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이 결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것도 좀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180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투표 때 좀 많이 나오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통합당의 실책이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부터 해서 뭐 교회 발언, 엠번방 사건 발언, 또 이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키 작은 사람들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키 작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혀 어렵진 않았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김대호 후보, 뭐 차명진 후보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그런 막말. 그리고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 투표 전날인가요? 투표 날인가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검사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 사실 가짜 뉴스였는데 그걸 탁 물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중도층 싸움에서 졌다. 다 결집을 했지만 중도층을 못 잡았기 때문에 초접전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7819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당이 100% 잘해서 국민들이 지지한 건 아닙니다. 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정확히 지적할 만한 야당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국회는 하나로 뭉쳐서 국익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 당선인을 저희가 좀 만나볼까 합니다. 네, 여당의 압승을 안긴 수도권에서 당선을 하신 분입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 내리 5선을 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 네, 원내대표였죠. 심재철 후보를 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안양 동안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뭐 선거 전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국민들이 또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인데요. 별들의 선택이라고 해서 네. 우리 정의당 최혜순 의원님까지 3, 4구도의 현역 의원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스스로한테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된다기보다는 제가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이랑 지금 현재 안양 동안을이 평촌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미 지지층의 상당수가 막연하게 배드타운 신도시를 만족하지 못하던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그런 문화적 수준도 높은 분들인데 기성정치가 좀 반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듭 말씀하시겠지만 이 수도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여당과 야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가 또 반영되는 곳이다 보니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또 발맞추고 있는 여당 의원의 이제 다름에 제 역할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여튼간에 스스로한테 몰입해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정말 네거티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저 스스로는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에. 네, 그러시군요.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네. 고생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목소리를. 네.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소리를 소리쳤나 봐요. 그러시군요. 분명히 없었나 봅니다. 네.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신데 원래.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지역구 의원으로 뛰시게 되셨잖아요. 뭔가 좀 다른 각오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생활의 어떤 양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의도에만 집중하면 되는 의원과 지역구 의원은 아무래도 민원 하다못해 지역의 어떤 행사 등등을 챙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확연히 구분되는 활동 때문에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거 준비하면서 내려와서 느꼈던 건 그 추상적 국민, 우리가 테이블 위에서 고민했던 국민과 구체적 국민은 온기가 있었을 뿐이지 요구하는 건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역의 국민들이 정작 시민들이 현안이나 이제 사소한 지역 민원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운영의 어떤 대의나 명분에 힘 실어주시고 대신 거기에 온기를 넣어주신다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어떤 가치나 국가의 전체적인 비전에 대한
오히려 신뢰 그런 걸 보여주셔서 저를 좀 단련시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했지만 무한 책임 얘기도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발목을 잡을 만한 야당이 없잖아요. 자,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동료 의원들 또 당선인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하고 서로 축하도 하면서 하나같이 전 말씀이 무겁다는 거였어요. 제가 유세 기간 내내 국민들한테 그랬거든요. 유세하면서 민주당 야당 발목 잡는다 핑계대지 않고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책임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물론 야당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같이 가지고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어쨌든 신뢰에 부응하려면은 저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새로 구성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당선되신 분들 중에도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지형이 있으신 야당 정치인 가운데도 있으실 테니까요. 함께 어쨌든 일하는 국회가 아니었던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반영된 만큼 소통해서 좀 책임 정치라는 거는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건을 만들 테니까 우리 야당 이제 국회에 진입하시는 여러 대표 일꾼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선거법 수정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네, 사실 국민 눈살 많이 찌푸리기 했죠. 네네. 온전하게 정말 표의 등가성, 그다음에 사표 방지 등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온전히 반영된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이제 국민 눈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아쉬웠죠. 연동형 비례제가 최소한 지금 수준보다는 확대되는 중간 단계로 거쳐간다 할지라도 지금 수준보다는 확대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180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뢰해 주신 것도 있지만, 여러 정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듣는 20대 국회 출발의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조금 제도 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도 저는 이번 선거 표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의 그 취지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제도가 절대선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진보적인 목소리가 되었건 아니면 소수의 목소리가 되었건 국회 안에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표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제도든 간에 고안을 해달라는 취지인 거고 그게 연동형 비례가 가장 근접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선택한 건데 어떤 취지도 못 살렸던 것이 이제 직전에 선거법 개혁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수야당 우리 진보정당이나 또 다른 정당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이 역할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소리를 높여야죠. 네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정부 여당이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의미라기보다는 요구의 목소리를 저는 표심 가운데 읽었습니다. 다만 그 요구도 신뢰하고 기대를 하는 정치 세력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우리 몫이 되었고요. 정부 여당 책임 정치인으로서 그 한 역할 충분히 정말 무겁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빨리 예쁜 목소리로 돌아오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지금 사이로 총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호남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민생당 다선 의원들 네. 줄줄이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상됐던 바죠. 예상됐긴 했었는데 이게 참 예전에 뭐 DJ 시대, 노무현 시대 이때를 주름잡던 어떤 정치 올드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정치 구단들이에요. 어떻게 이러면 전부 정계에서 은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들?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제 길을 노리겠죠. 진짜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정치적인 특히 제기 노릴 것 같다는 사람 누구? 이분은 누가 뭐래도 제기 노린다. 저는 정동영 의원이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근거는 뭐예요? 정동영 의원 같은 걸 만나보면 이 의지가 많이 강하세요. 그 정치에 대한 의지가 많이 강해서 이번에도 아마 뭐 정계 은퇴나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계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도 아마 계속해서 정치를 하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4년 전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 다 됐잖아요. 그 당시 보십시오. 문재인 이 당시 뭐 전 대표라고 하죠. 전 대표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런 환호가 컸단 말이죠. 뭐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가 다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호남을 홀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찾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또 바뀐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으니까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또 이번에는 거기 플러스 이낙연 위원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호남 정치인을 호남 대권 주자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또 호남 민심이 바뀔지 몰라요. 호남 민심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을 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당선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선과도 탄탄대로입니까? 어쨌든 지금 그 칼라로 보면 호남과 영남 파란빨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구도가 다시 부활한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 내 주류 세력의 교체라고 호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새 인물의 교체, 세대 교체 이런 느낌을 저는 갖는데요.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어떤 자신의 지지 지역 기반을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앞으로 이제 지금 그 민주당이나 그 전체적인 정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요. 대선 일단은 먼저 당대표 선거가 있고 8월에. 그다음에 대선과 지선이 같이 다 맞물려 있는데 이게 숨가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향후 일정들을 보면. 그래서 과연 이제 이낙연 지금 현재 당선자가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인지부터가 이제 시작이 좀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도전할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엔. 또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앞에서 했던 절차를 따르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권에 도전했고 당권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참고로 이브닝 쇼의 박펠레입니다. 안 하겠네요. 네, 약간 아쉬웠던 점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민주당은 이제 호남 쪽을 거의 장악을 했고 그리고 또 통합당은 영남 쪽을 장악을 해서 이게 예전에 봤던 지역 구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곽재훈 기자는 호남만 띄워놓고 보면 사실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좀 스윙보트 같은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열린우리당 시절에 열린우리당을 지지를 해줬다가 그 노무현 정부 후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른바 친노 쪽이랑 호남이 약간 거리를 뒀다가 이번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또 완전히 지지에 거의 한석 빼고 전부 다 지지해 준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이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장이었던 이제 이강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이제 이런 아마 그 전력이 있었던 이강래 후보만 빼고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던 이런 거를 보면 좀 호남이 역시 좀 뭐랄까요 좀 어떤 그 호남 이른바 호남 민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정치적으로 많이 훈련됐달까 이제 그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제 정부 지원론이 힘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게 쭉 갈 것이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지역 구도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 지금 말씀하신 스윙보터적 성격의 전략 투표다. 이게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1, 2부 그리고 3부에서까지 4.15 총선 결과 분석 그리고 당선인들과의 인터뷰 이어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에 힘써주신 세 분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안 주무셨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졸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개표 방송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도 네네. 있고 계속 그걸 보면 신경이 너무 긴장이 맞아요. 되잖아요. 잘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어요. 네. 자, 이 총선에 대해서 외국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얘네들은 선거를 치르나? 그렇습니다. 지금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를 연기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최소 47개국이래요. 뭐 지방선거, 총선, 대선 뭐 다 이렇게 지금 합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제일 먼저 선거를 치른 셈이잖아요. 일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자 세계의 본보기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특히 외신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게 체온계, 위생장갑, 세정제를 갖춘 투표소의 방역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투표를 하려면 이걸 잘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이후에 한국이 가장 먼저 총선을 실시한 나라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외신들이 다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조만간 선거를 치를 미국, 홍콩 등 각국 정부가 한국의 실험적인 투표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헨리 올슨이 한국의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법을 보여줬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한국인이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어떻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처럼만 준비를 한다면 11월 미국 대선도 연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편 투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한 직접 투표를 보장한다면 우편 투표 시스템으로 전환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의 지금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투표하는 방법까지 수출을 하시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뉴스가 많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 지원 안 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고 있죠, 미국이? 미국이 지난해 분담금을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00억 원 이상 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럼 중국은 얼마 냈나 봤더니 지금 중국 분담금의 한 10배에 달하는 액수를 미국이 혼자 낸 거예요. 중국이 미국이 내는 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담금 WHO의 전체 분담금의 한 15%를 미국 혼자 내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거브레이처스 총장은 왜 이렇게 중국 눈치를 봤대요? 미국 눈치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왜 미국 눈치를 안 봐서 이 실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하루 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지원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WHO의 잘못된 대응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어졌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지금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걸 지시를 한 건데 한 2-3달 정도 이제 이제 지시가 내려져서 이게 가지 않을 그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브레이처스 사무총장이 다음 날인 15일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전문가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건 지금 제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 중심주의로 너무 WHO가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의미로 이런 얘기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난을 지금 대통령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기 위한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벌써 세계 이런 기구들에 대한 기금을 계속 삭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WHO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앞으로 다른 국제 기구들에도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분 쌓기 작업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내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기억이 나고 제가 그렇습니다. WHO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일단은 약간 선진국에서 약간 좀 개발국한테 약간 ODA라서 개발 자금 같은 걸 주잖아요. 그것도 확 가깝고.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세계 전문가나 많은 유럽, 특히 유럽 국가들은 지금이 이럴 때냐.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해서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지금 합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열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독점해서. 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 계속 뭐가 나와요. 이분은 지난달에도 왜 벚꽃놀이 도쿄에서 했다가 굉장히 사진 찍고 그랬다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주간지 슈칸 분슌이 오늘 보도를 내놨는데 아키 여사가 지난달 15일에 단체 투어 프로그램으로 오이타현에 있는 우사신궁을 참배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국의 투어? 네. 그래서 해당 투어에 한 50여 명이 참여했는데 아키에 여사가 먼저 이 주최 측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전부 없어져서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사신궁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체 투어 프로그램에서 아키 여사는 우사신궁만 참배하고 다른 일정엔 동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기였는데요. 지난달 15일이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뭐 긴급사태 이런 걸 내린 건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아내인 아키에 여사는 그 시점에 외출 자제가 아니라 먼 곳으로 지금 단체 관광을 심지어 갔고 현지에서 찍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투어 가이드의 얘기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게 지금 또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고양이랑 여유자작 부리다가 책 읽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스크도 줬는데 지금 배달이 됐는데 굉장히 작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주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가 또 깨지면서 최저 수준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1.2% 하락한 $19.8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20 선이 붕괴가 됐죠. 그리고 2002년 2월 이후에 18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런던 이체 선물 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1.91달러 떨어진 배럴당 $27.69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실 오펙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죠. 오펙 플러스가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라고 12일에 합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 지금 결국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결국 수요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산업 시설이라든지 제반 시설 이런 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별로 원유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정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원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원유 재고가 1,920만 배럴 증가했는데 이게 전문가의 전망치였던 1,202만 배럴 증가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세하면서 유가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펙 플러스가 무슨 감산 합의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유가는 회복이 왜냐하면 아니면 그 양을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이 양 970만 배럴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산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상실입니다. 살리는데요. 배가 침몰되는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해요? 여기 제주도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배가 떨어져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자, 지금 타고 보신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배가 조금 배가요. 위치 말해주세요. 위치 배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위치를 모른다고요? 거기 GPS 경위도 안 나오나요? 경도하고 위도? 배 이름이 뭡니까? 배 이름? 태월호요. 태월호.
총선 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4월 16일이 되면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비교적 조용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세월호 6주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스카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영화 부재의 기억의 감병석 프로듀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사실은 그때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잠시 저희가 바로 전에 그 부재의 기억 일부를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못 보겠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그 당시에 뭐 영상 통화라든지 그 찍었던 영상 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라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 보려고 좋습니다. 노력했는데 너무 네. 마음이 아파서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이때만 네. 되면은. 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카데미 시상식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잠시 있다가요. 또 이제 다른 것들도 제작을 하고 있어서 영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제 한국 들어왔는데요. 원래 이제 이맘때쯤 돼서 미국에서 그 교민들하고 또 공동체 상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취소가 돼서 다 온라인 상영이나 이렇게 줌으로 다 대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그것들 이제 도와드리고 준비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유족들하고는 뭐 이야기를 나눠 보셨는지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12일에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이제 선상 추모에도 같이 다녀왔고요. 그래서 진도에 가서 또 이제 같이 추모식 하고 또 이제 다른 가족분들도 뵙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아쉽네요.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봤으면 저는 못 본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아파서 좀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네, 노력은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상영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했었는데 상영은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최초로 공개를 2018년 9월에 했었거든요. 네. 뉴욕에서요, 뉴욕 영화제에서요. 거기서 이제 대상 받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암스테르담 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동안은 주로 미국 중심으로 많은 영화제들의 초청을 받아서요. 뭐 대상 후보 오른 것만 해도 네. 여러 개더라고요. 네,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도 사실 좀 당황했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공감하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잃어도 잃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결국 이제 각국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땅이 되든 바다가 되든 하늘이 되든 결국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공동체, 사회, 정부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제 목숨들이 희생된 경우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감들은 나라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국경을 초월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어느 나라에나 재난지에는 있고, 그렇죠. 공동체 믿었던 공동체, 사회, 정부한테서 어떻게 보면은 배신을 당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제목이 부재의 기억이에요. 네. 네, 무슨 뜻인가요? 뭐 말씀 그대로 이제 영어 제목은 부재 속에 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우리말 제목은 그 당시에 그 부재의 주체는 이제 저희들이 믿었던 정부죠. 그 정부가 그때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네네.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를 기획을 할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모두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누구를 탓할 것인가, 또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매몰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부재를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시 그런 교훈들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재라는 말을 가운데 두고 또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는 이제 네 그런 그렇군요. 의미로 네 붙였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께서 9264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밥 먹다가 구조 신호를 들으셨다고 지금 앞에 인트로에서 그래서 눈물이 왈칵 납니다. 저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영화를 차마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를 할 때 기획 단계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보면 우리나라의 소재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청자들이나 또 청취자들 되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월호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무뎌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이것을 단순히 세월호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이런 방향들을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제작을 할 때도 유가족들을 만나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정준 감독이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드렸던 유일한 약속이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해외를 타겟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조회수가 250만이 넘었는데 광고 수입이 빵원이라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빵원이에요? 일단 광고를 안 붙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를 붙인다는 게 좀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단편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약속드렸던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뉴요크 매거진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도움이 됐죠. 네. 어차피 상업적인 이런 부분보다 누군가에게 더 많이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하셨는데 오늘 공중파에서 방송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 5시 반에 방송을 했고요. 네. 이미 했군요. 네, 오늘 이제 추모식 6주기 추모식 하고 바로 편성을 이제 해서 저희들이 그 이승준 감독이 조금 더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 50분 버전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만드시면서.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유가족분들을 지켜보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독립 다큐다 보니까 이제 이승준 감독하고 주로 이제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뭐 이승준 감독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고민들인 거죠. 저희들이 그 엄청난 양의 영상들을 네네.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느냐. 예, 단순히 이제 이제 속된 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고 더 슬프게 하고 더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과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이렇게 관객들에게 고통을 강요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이승준 감독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진 않았지만 뒤에 있었던 장면들을 지켜보는 것들이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봐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저희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사실은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어떤 혐오 발언들, 예, 뭐 막말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동조를 하시는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생명의 정치적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생명은 숫자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과 변화도 결국에는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만드는 거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단지 물음을 던질 뿐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보시고 좀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그날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영화 부재의 기억 감병석 프로듀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나 다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 또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이야기 말고 그들이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주인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